첫 번째가 변론주의인데, 우리가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죠. 그 다음 이제 형법의 경우에 이 사람이 범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민사소송에 관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대해서 나중에 법정에서는 어떤 법이 있느냐, 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규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절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소송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민법의 경우에는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다, 요거를 밝히는 걸, 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래서 요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걸 밝히는 건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체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이런 권리 의무가 있다, 요거를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 양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에도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까 변론주의라는 겁니다. 변론주의. 이게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변론주의가 뭡니까? 소송자료. 자,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당사자에게, 원고 피고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판사는 두 사람 말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 말이 더 설득력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과 증거는 당사자가 맡기고,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변론할 때 거기서 제출한 그거를 우리가 소송 자료라고 그러는데, 요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럼 판사는 뭐가 되느냐? 스포츠로 치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원고하고 피고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심판이 원고 피고 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사자가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당사자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다 가져오겠죠. 판사님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올 게 없을 때 이제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가 변론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유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그거를 기초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정에 갔을 때 어떤 게 자기에게 유리한 건지를 구분을 못하죠. 불리한 것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송에 변호사가 다 붙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각자 당사자에게 맡기는 건데, 개인이 그 재판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사건도 질 수가 있다, 이런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다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장하지 않은 거는 판사는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100% 관철하면은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은 법이라는 거는 수많은 원칙과 예외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칙만 있으면은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고 예외의 예외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대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직권이라는 겁니다. 직권.
판사가 뛰어드는 거예요. 판사가 뛰어드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소송 자료의 수집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에 맡기는 거다. 되게 공익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전부 민사소송법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직권탐지주의라는 게 있고 또 여기도 직권자가 붙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직권탐지주의하고 직권조사사항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공익과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소송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재판을 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거는 판사가 심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 요건 같은 거,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과실상계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당사자한테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를 변론주의에 맡기고 원칙에 맡기고 어떤 거를 예외적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민법의 아주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민사소송법의 영역인데 시험에 나오고 판례가 있다는 거는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요거는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럼 직권조사사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요거는 판례화하면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런 거는 무조건 별표 5개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단순 암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요건이라든지 공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판사가 개입할 수 있다더라. 근데 어떤 게 있느냐? 그거는 전부 우리가 민법에서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뭐 과실상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단골 문제고 신의성실의 원칙 2조에 있는데 나중에 시험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법규, 강행법규. 요것도 민법 공부하자마자 2조 할 때 이거 바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법 조문이 766조까지 있는데 그 많은 조문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임의법규냐, 하나는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는 뭐냐? 요거는 입법자들이 혹시 당사자가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냥 법을 만들어준 거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해 놓은 게 있다면은 이 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질문 드려봅시다. 금전 채무를 어디에서 갚아야 되느냐? 변제 장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온라인 생각하지 마시고 채권자는 지금 서울 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지금 대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변제할 날짜가 다가왔을 때 채무자가 돈을 사들고 서울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채권자가 돈을 받으러 대전에 와야 되겠습니까? 어디가 변제 장소가 돼야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채무자가 사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요거를 지참채무라고 그래요. 지참채무.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 민법 467조 2항에 이 법 조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라고 약정을 했는 거니까, 야, 우리 수원에서 그냥 돈 갚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몇월 며칠 날 수원 가는데 거기서 돈 줄게 약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요 법 조문은 적용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용될 필요가 없죠. 약정을 안 한 경우에 대비해가 이 법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당사자가 이런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임의법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법규는 쉽게 말하면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은 이 임의법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약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약정이. 근데 강행법규는 뭐예요? 이게 왜 왔지? 뭐 잘못 눌렀나 보다. 만약에 미성년자 나이가 지금 만 19세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합의 봤어요. 야, 우리는 약정을 어떻게 받는 거니까 17세로 하자. 19세 너무 높다. 자, 이럴 때 이 약정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일종의. 변제 장소가 어딘가는 사회 질서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 나이를 미성년자 기준을 몇 살로 할 거냐, 이거는 사회 질서와 관련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요 약정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행법규는 뭐냐?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조항의 법 조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강행법규는 약정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고 임의법규는 당사자가 약정을 하면은 약정대로 아니 그럼 선생님 법이 그렇게 그 조항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해요. 대강 감은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 판례가 등장하거든요. 아주 까대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판례가 있는데 판례 보니까 요 조항은 임의 규정이다. 판례가 선언하면 그건 임의 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판례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공부할 때 요 조항은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워야 되고 요 조항은 판례가 강행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임의법규라는 게 있고 강행법규라고 있는데 요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 학자들에 의하면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 그 포장마차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마차에서 지금 우리가 술을 사 먹는다, 떡볶이를 사 먹는다 등등 했을 때 이 포장마차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식품위생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식품위생법은 강행법규겠어요? 임의법규겠어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법인데 사회질서와 관련된 강행법규겠죠. 그럼 강행법규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고 위반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근데 포장마차는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현실성을 고려가 만약에 이걸 무효라고 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이라고 해가 요거는 위반해도 유효로 봐줍니다. 그 대신에 행정벌을 가하죠. 무슨 과태료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 또 이게 단속 규정일 때는 위반하더라도 유효다. 그러나 효력 규정은 요거 위반하면 이건 정말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민법 총칙 공부해 보시면은 요게 단속 규정인가 효력 규정인가 요것도 또 판례를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판례가 2개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임의법규가 뭐냐, 강행법규가 뭐냐 감만 좀 보시면 되죠. 자, 복습하면은 임의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약정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물리칠 수 있다. 약정이 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왜? 이거는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변제 장소가 어딘지 그게 무슨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된다. 왜?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다. 어떠한 규정이 이거는 결국 법관의 판결로 판단을 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문가들도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입증 책임 나왔네요. 아까 우리가 좀 했죠.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을 못하면 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진위불명이라고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증거가 있으면은 되는데 증거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 돈을 빌려줬는데 원고는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딱 잡아댑니다. 돈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증거가 없다. 그럼 판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무선고 선언할 수가 없는데 이때 돈 빌려줬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입증을 못한다. 그럼 이 사람 지는 거죠. 억울할 수가 있죠. 실제로는 돈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은 대여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가 원고 패소 판결은. 그래서 결국은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거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민사소송법의 영역인데 우리 민법에서도 시험이 좀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민법책을 읽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이런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직권, 판사가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법의 영역인데 민법하고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아주 단골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워요. 이런 거는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도 모른다니까요. 1심에서는 A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고등법원에서는 B가 있다. 이렇게 되고 대법원에서는 도로토가 A가 있다.
판사들도 잘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법원 판결만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건 이제 단순 암기 문제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시험의 단골 문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법정에서 참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이거 한번 구제 좀 해보자. 이런 제도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요게 추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A인지 B인지 모를 때 법 조문을 보면은 요럴 경우에는 요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죠.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지는 거죠. 요게 이제 추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다투는 자가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법조문에 가보면은 추정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그 프린트에는 없는데 30조에 가보면은 어떤 조문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비행기 추락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모자가 타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가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비행기 추락할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때 가보면은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일단은 동시 사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들 동시 사망한 거 아니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엄마가 1분이라도 더 빨리 사망했다. 그거를 누군가가 입증하면은 이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것은 추정받는 사람은 법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 있는 거고 반대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는 거죠. 이런 제도가 추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제도는 입증 책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게 간주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A가 B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A가 B 비슷하게 본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A 이꼴 B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돼버리면은 성년자로 간주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는 미성년자잖아요. 나이는. 근데 혼인을 해버리면은 법적으로는 성년자가 되어버려요. 동격이 되어버린다고요. 이럴 때는 간주가 되고 그러면 추정과 간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당사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번복이 안 돼요. 요 위에는 번복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번복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관계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실종 선고 취소에 가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간주는 뒤집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반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종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실종 선고가 뒤집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종 선고 취소라는 또 다른 소송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지거든요. 그게 간주라는 제도예요. 왜냐?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정과 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 어떤 경우는 요 30조처럼 추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거는 간주한다라는 조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양자를 또 그 객관식 시험 칠 때는 바꿔서 출제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추정이고 어떤 게 간주인지 그런 것도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추정과 간주 그 차이점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항변권 요 정도 하고 오늘 오전 시간을 마치는 게 좋겠네요. 우리가 이제 권리를 분류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분류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두 가지는 알아요.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아까 물권이었죠. 물권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아까 채권이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항변권. 근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나마 한 가지는 가족법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해요. 그러면은 너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다. 내 인정해.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요거를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연기적 항변권 또는 일시적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단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1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A가 이 부동산을 판 매도인이다. 그 다음 상대방 B는 이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다. 자, 3월 1일 날 잔금 치르기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도인은 어떤 권리가 있을까? 상대방한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대금 청구권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가 발생할까요? 부동산을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겠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 권리가 되겠죠.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부동산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대신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권리 의무는 우리가 그냥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3월 1일 날 발생한다고 칩시다. 3월 1일 날 이행기에 이거를 다 하기로 이제 약정을 했다고 칩시다. 자, 질문. 3월 1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됐다는 이야기죠. 변제기가 도래되었다. 뭐 이행기가 도래되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매도인은 자기 부동산 인도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이행,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권리 의무가 있는데 부동산 팔아놓고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은 안 넘겨주면서 돈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 입법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니, 나쁜 사람이죠. 자기 의무는 이행 안 하니까 아예 권리조차 행사 못한다. 이런 입법례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날짜는 왔으니까 요 날짜에 이런 권리가 생긴 거는 사실이니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인이라면 돈 달라고 해서 돈 주겠습니까? 부동산이 안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너한테 그런 권리 있어. 내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있어. 받도. 그러나 우리 동시에 이행하자. 너 부동산 주면 내 돈 주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법 총칙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항변권이 있죠. 자, 원래는 3월 1일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금을 안 주면은 이 사람은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행시체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은 날짜가 지나더라도 나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돈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넘겨주면 얘는 항변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는 아시고 채권법의 아주 계약법의 주된 테마인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기는 있는데 민법 총칙에서 끊임없이 나오니까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항변권이 뭐냐?
최고 보증인의 최고 금색의 항변권입니다. 자, 봅시다. A가 채권자입니다. B가 채무자예요. 자, 1억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야, 너 보증인 한 명 데리고 와 해가 C가 보증인이 왔다는 거죠. 질문.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맺는 걸까요? 요 사람 둘이 맺는 거예요? 아니면 요 사람 둘이 맺는 거예요? 아니면 요 사람 둘이 맺는 거예요? 보증계약은 이렇게 맺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죠. 요 두 사람 사이에 보증계약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보증 채무를, 이 사람 이제 1억 줘야 되죠. 자, 질문. 요 1억을 갚아야 될 날에 변제기가 5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5월 1일이 왔어요. 도래되었습니다. 질문. 채권자가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채무자한테 청구 안 하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월 1일 날. 질문이 취진하시겠죠? 이 사람이 1차 채무자죠. 이 사람은 보증인은 2차 채무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차 채무자는 제껴놓고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보증인한테 와서 먼저 청구할 수 있을까? OX. O입니다. 날짜는 왔으니까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보증인은 뭐라고요? 최고 금색의 항변권. 나는 2차 채무자니까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다. 이 사람한테 먼저 갔다 오라고 버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증인의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 사람은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갔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럼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못 버티죠, 이제는. 한번 버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일시적으로 버틴다 그래가 연기적, 일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들이 채권자다. 지금 보증인하고 보증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증계약 맺으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안 해요? 채권자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돈 달라 그러니까 일로 갔다 오라 그러고 하니까 채권자가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100% 무슨 계약을 맺느냐? 연대 보증계약을 맺어요. 일반 보증이 아니고. 그럼 이 연대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채무자하고 보증인이 연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2차 채무자예요? 1차 채무자예요? 연대했으니까 1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갔다 오라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100% 연대 보증입니다. 일반 보증 아니에요. 일반 보증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연대 보증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일반 보증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항변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 그게 일시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영구적 항변권 요거 한번 봅시다. 말씀드렸고. 요거는 가족법인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순자산이 1억인데 빚이 채무가 3억이라고 쳐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인이 A가 있다고 칩세요. 그러면은 이 상속이라는 것은 자산하고 빚이 다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상속받으면 불리하죠. 그럼 이때는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없고 다음 순위로 이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빚이 지금 이 사람이 3억 있다고 그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원래 3억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겠죠. 자, 질문. 얘가 만약에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이 갑이라는 채권자가 상속인한테 3억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이 3억이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건데 받죠.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나는 1억만 갚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전 채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나는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 1억만 갚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고 요거는 한 번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변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족법도 개념은 아셔야 되고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영구적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그럼 가족법 묻는 건데. 그래서 항변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 했죠. 지배권 하나 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청구권 하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항변권 했죠. 여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아까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취소권과 같은 단독행위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법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 관계를 내가 일방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래가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1번, 2번은 시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1번, 2번은. 포인트는 시험에는 3번하고 4번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4번은 아까 이제 형성권 개념을 말씀드렸고 항변권이 제법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간단하죠.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외울 수가 있거든요.